네, 다음 세션은 한국 글로벌 의학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세션입니다. 네, 세션 주제는 혁신 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보험 전략입니다. 좌장은 이형기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네네, 조금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하시면. 네네네,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형기 교수님 준비되시면은 좌장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의대 또 병원의 이형기이고요. 오늘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특별히 KRPIA가 후원하는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모형 전략 세션의 좌정을 맡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훌륭하신 연자분과 세 분의 사계의 전문가들을 또 패널로 모시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혁신신약과 관련된 보험급여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모형 전략 선진 외국제도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강혜영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간단히 소개 올리면 강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 약학대학에서 약학사를 하시고 도미하셔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채플 힐에서 사회약학으로 약학석사 그리고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시면서 특별히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부교수, 부학자, 또 약학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강 교수님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고요. 30분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강혜영입니다. 저는 온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모형 전략의 선진 외국 제도를 고찰하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내용이 방대해서 30분 안으로 발표가 참 힘든 내용인데요.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글로벌 의학 산업협회의 연구 용역 사업 결과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약들이 굉장히 그 첨단 그 기술을 사용한 임상적 유효성이 좋은 약인데 문제는 고가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전국민 의료보험에 그 보험급여에 등재돼야지 환자들이 많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보험급여에 등재되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제약회사는 또 약가를 고수하고 환자들은 그러한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안 되면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런 혁신신약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제도도 개선되고 있는데 국내 도입 가능한 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어떤 그동안의 이슈들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해서 약가 우대해주는 제도를 추진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들이 관련 이해 주체자들끼리 좀 논란이 있으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가 신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따로 기금을 마련하든지 중증 희귀질환에서는 선등적 후평가를 하든지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혁신 신약, 소위 그 임상적 유용성은 개선됐고 여러 새로운 기전이지만 고가약인 이런 약들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늦어지면서 환자들은 계속 청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여기 뭐 타그리소, 옵티보 등등의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예전까지 같이 해서 환자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혁신신약의 개발 현황이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혁신신약에 대한 어떤 그 약사법의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속하는 게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은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약들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브레이크스루 테라피 데지그네이션 제도가 정의한 혁신신약,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봤더니 여기 파란 글씨에 미충족 의료 수요나 보건의료 필요가 있어야 하고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효능이 증가하고 추가적 편익이 있어야 혁신신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질환별로 분류를 보면은 주로 이제 면역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유형별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는 저희가 이제 유형을 뭐 열심히 써놨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제목만 쑥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러한 유형들의 다양한 면역 항암제가 있고 또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다양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약호금별 상위 10개 2020년 데이터인데요. 파마 인텔리전스 외국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파란 글씨 이 상위권에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혁신신약의 유형임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구별권을 녹여내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관련된 법령을 보시면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우대 기준이 WHO에 추천하는 필수약품 또는 약사법에 의한 국가 필수약품을 하는 기업에서 아래에 1, 2, 3, 4, 5 조건을 맞추면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전, 대체제가 없다, 임상적 유용성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우대 내용이 약가를 제약회사가 좀 프로포즈하는 것만큼 이 프리미엄을 좀 인정해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제도를 좀 제안했었고요. 그다음에 허가에서도 시약체 혁신신약 심속심사랄지 첨단 바이오의약품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외 급여 모형을 고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맞춤형 급여 모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텐데요. 이거는 저희 과제를 하면서 좀 만들어진 용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인 보험급여 모형에 의해서 등재되기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되거나 혹은 환자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 보험급여 방법을 맞춤형 급여 모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참고하고 있는 A7 국가 내용들을 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여기 의약품 급여 제도가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이제 나라별로 파지티브 시스템이냐 네거티브 시스템이냐 표현이 나올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일단 네거티브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서 허가를 하면 뭐 미용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를 빼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보험권에 들어오는 게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12월 전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파지티브 시스템을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허가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보험급여 되지 않고요. 그때부터 보험급여 될 것인가를 따져보고 보험급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시스템이 말은 긍정적이지만 보험급여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보험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약가 협상하는 두 단계에서 보험 등재를 받습니다. 신약의 급여 및 가격 결정 절차가 이게 표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나요?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군요. 예. 제가 하이라이트가 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과거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파지티브 시스템 혹은 선별 등재제 할 때는 경제성 평가나 뭐 비료약제 가격 오른쪽에 이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를 유연성 있게 하면서 위험 분담제, 경평, 면제성 평가, 면제 특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제도들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다양한 상황을 이제 수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신약 급여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렵게 급여가 되는데 여기 솔리리스주는 진료상 필수약제였는데 이제 위험분담제 적용.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자세한 제도를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위험분담제 적용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정 기반도 있고 근거 기반이 있는데 근거 기반 위험분담제는 일단은 보험급여를 해주는데 추후에
이후에 에비던스를 가져와서 재평가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재정 기반은 아주 대표적인 게 그 환급형이 있는데요. 그 표시 약가, 세상에 내놓는 약가는 100원인데 실제는 80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20원을 제약회사가 보험자에게 환급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가가 너무 낮으면 우리나라를 참조하는 외국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가가 낮아져서 그 글로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약을 여러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표시 약가와 실제 약가가 다른 거가 대표적인 위험 분담제의 재정 기반 위험 분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올리타전 같은 경우 경평 생략 가능하고 위험 분담제 총액 제한형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여기 경평 제출 생략 환급형 이런 게 다 이제 예외적인 맞춤형으로 약이 급여된 거에 대한 간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도 국가건강보장체계인데 우리나라처럼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데 일본은 좀 비용보다는 그 효과, 임상적 유용성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약 창출이나 미승인 의약품 해소, 그러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좀 언매니지가 있었던 그런 약품이 나오면 그 가산을 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혁신성 가산, 유용성 가산 등에서 약가를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쉽게 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 이제 신약 창출 및 미승인 의약품 해소 촉진 가산, 또 재생의료 의약품 약가 산정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있지만은 이 가산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나라는 그 R&D 신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많거든요. 자기네 산업을 조금 우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프랑스를 또 보시면은 프랑스도 그 내션 헬스 그 사회보험 제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나라도 비용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을 많이 보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나오면 그 SMR이라는 임상적 유용성 등급을 매겨서 그 보험급여 할지와 급여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메이저 임포턴트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별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맞춤형 제도 중에 하나가 여기 그 Temporary Authorization for Use라고 해서 허가전 환자들이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약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고 또 기간도 있습니다. 5년 이내로 또 자료를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그동안에 보니까 온콜로지 항암제 쪽이 좀 많더라 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SMR이라고요. 대체약제 대비해서 해당 약제의 상대적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ASMR을 1에서 5까지 나누는데 1에서 3으로 하면은 대체약보다 많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혁신신약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럴 경우에 신속 약가 결정 절차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도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 뭐 사용량 약가 연동제랄지 등등의 이제 사후 관리는 따라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약제별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가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또 독일도 보면은요, 이게 참 나라마다 넘나드는 게 제가 참 다 한다고 얘기가 참 주저넘고요. 그냥 문서 자료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 나라 가서 몇 개월씩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도 보시면은 얘네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면 대부분 이제 급여권 들어온다는 거죠. 재밌는 거가 시판 허가 후 1년 동안은 제약회사가 원한 가격을 일단 하게 합니다. 근데 1년 안에 비용 편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효과성하고 조금 다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은 그 임상적인 개선, 효과가 좋아지거나 안전성이 좋아지면 편익이 있다고 보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1에서 4등급으로 평가가 되면 가격 협상, 그러니까 뭔가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줄 좀 여지를 둔다는 얘기고요. 5, 6등급인 경우는 그 제네릭 약하고 같은 취급의 참조 가격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또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판 승인만 받아도 추가 치료 편익이 있는 것을 가정을 한다든지 법적 환급도 있고 여기 매니지드 엔트리 어그리먼트 이제 말이 뭐 리스크 쉐어링, 뭐 컨피덴셜 어그리먼트, 매니지드 엔트리 어그리먼트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위험 분담제와 같은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MEA 특징을 지닌 할인 계약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별도의 기금이 있는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원 부문에 DRG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NUB 기금을 통한 추가적인 협상.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급여권을 넣고 싶어 하는데 보통 건강보험 재정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별도의 기금이 있고요. 또 부문별로 총액 관리제로 외래 입원적으로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개별 사례 약제입니다. 넘어가겠고요. 이태리도 전국민 의료보험인데 여기는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2010년부터 법으로 혁신신약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가산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이 치료적 필요성, 부가적인 치료 가치, 임상 근거의 질.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비용은 좀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비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혁신 인정, 조건부 혁신 인정 불가 해서 최대 36개월 동안 일단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근거 자료. 그래서 보면은 일단 들여놓고 사후에 다시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식의 제도들을 좀 이용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티브 드럭 펀드라 그래서 약 10% 프리미엄 약가를 인정해주는 별도의 펀드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위험 분담 제도와 비슷한 매니지 액세스 어그리먼트. 그다음에 또 5% 펀드라 해서 희귀약품 급여 및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인데 여기 재밌는 거가 제약사 판촉비 5%가 주재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별도의 펀드를 만드는 데에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캔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재정을 만들고요. 또 지금 이탈리아나 또 어떤 나라들은 제약회사가 일부터 펀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게 그 나라가 왜 그런 합의가 됐는지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정부가 해야 돼요. 제약회사 이런 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유형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약물 사례는 제가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스도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병의 치료 약물과의 그러니까 대체약이라는 얘기죠. 교차 비율을 통해 상당한 치료 진전을 보여 혁신 프리미엄을 받는 약을 혁신 신약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혁신 프리미엄은 최대 20%까지 부여하고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의약품은 환자가 분담금을 본인 부담금 10% 내는데 고가 오리지널 약은 일단은 급여로 들어오지만 환자 본인 부담금을 좀 높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원 외래 부문별로 또 그 위험 부담제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병용요법별 약가, 적응증병 약가, 이 적응증병을 약가라고 하는 게 동일 성분의 약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 질환에 쓸 때 약가하고 B 질환 약가가 달라서 소위 차등 약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또 많은 또 그 논란이 많이 있는 내용인데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약물 사례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영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우리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그 국가보건의료기술 평가 기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비용 효과성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용 효과성을 중시해 보는데 영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또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아이서 그 점증적 비용 효과 비의 임계값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비교약에 비하여 신약이 임상적 효과를 원코알리 삶의 질을 보정한 1년을 추가로 주는 혜택에 대하여 2만 파운드 이하의 추가 비용이 들면은 비용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그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비용 효과적을 이제 권고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혁신 신약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 맞춤형 급여 모형이 뭐 짜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일리 스페셜라이즈 테크놀로지 뭐 등등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HST는 고가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거고 평가 기준 여기 보시면 질환의 특징 등등 있는데 재정 영향 뭐 등등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가 이 아이소 인계값 즉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2만 파운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알리 가정을 최대 3개까지 인정하여 아이소 인계값을 10만 파운드 한다는 거니까 경제성이 조금 떨어져도 그 스킴에 들어오는 약들은 보험권에 들어올 여지를 좀 주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캔서 드럭 펀드, 임상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여되지 않은 항암제들을 일로 들어와서 일단은
급여를 해주는데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또 재평가를 받고 또 지속될 건지 나갈 건지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Patient Access Scheme 위험 분담제 일종, 또 Confidential Commercial Arrangement 해서 대상 의약품이 조금씩 달라요. 실제로는 과연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대상 의약품들이 무지 많은지 정말 드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신약급여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보시면은 선진국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가 커버하는 그 파퓰레이션 한 4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민간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간 의료보험의 혁신 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 모형을 받습니다. 물론 굉장히 제도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전 국가가 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민간 의료보험도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페셜티 파마시 프로그램, 가치 기반 계약 등등이 있는데요. 조금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흥미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분할 상환 지급 모델 재밌었어요. 보시면은 보험자가 고가 의약품에 대해 수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급여 모양. 어떤 약은 한 번 먹고 정말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뭐 약가가 한 번에 뭐 몇십억이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몇 년을 분할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자가 그 25억을 급여를 해주는데 조금씩 나눠서 이제 급여를 해주는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카바웃 및 위험풀 카바웃 앤 리스크 풀스 모델 보면은 고가 의약품에 대한 부담을 복세 보험자들 분산시키는 모양. 이거는 이제 뭐 다보험자 제도가 가능하니까 이런 게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뭐 이런 그 고지혈증 약의 가치 기반 계약을 했고 뭐 이 분할 상환제 문제 저희가 사례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호주 보시면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합니다. 파지티브 드라이 리스트 시스템이고요. 위험 분담 제도 있습니다. 근데 룰 오브 레스큐라고 해서 아래 정말 레스큐 뭔가 이렇게 구제해 줘야 하는 거라서 치료 대안도 없고 뭐 질병이 중증이고 뭐 등등등 이런 거에는 경제성 평가 결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에 등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라이프 세이빙 드럭 프로그램 고가의 치명적 희귀질환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수박 겉핥기로 했는데 보고서는 조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고민들을 나라들이 하고 있고 이제 국가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나 또 유병 현황,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맞춤형 급여 모형은 다양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서로 또 카피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그 맞춤형 급여 모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의료기술 평가, 위험 분담제도 별도의 기금 마련으로 저희는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 분담제도도 이게 프라이싱 그 약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 거하고 페이먼트는 이제 총액 제한처럼 이제 토탈 이 약을 쓰는 질환군 환자한테 연간 들어가는 비용 이제 이런 금액으로 움직이는 거고 또 성과 기반하는 경우는 이제 에비던스를 좀 더 가져오면은 조건부로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금도 있고 제약회사의 재정으로 하는 이런 펀드 이런 내용들이 큰 골격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HTA, 그러니까 보건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의약품 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호주, 영국은 좀 비용 효과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는 임상적 편익이나 사회적 요구도 등에 중점을 맞춰서 똑같은 보건의료기술 평가를 해도 웨이트를 어디에 두는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그 혁신 신약에 대해서 탄력적 아이서를 적용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일반 약에 비해서 2배 수준의 이제 그 아이서를 적용하고 있지만 꼭 항암제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병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분담제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나오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외국 학회에 가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뭐 오래 지속될 것인가 했는데 굉장히 얘가 디벨롭먼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강의 시간에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하는 편인데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그 아까 새로운 유형의 위험 분담 제도가 아까 제가 비용 분납 지불 제도와 일괄 지불 모형 이런 게 있고 아까 차등 약가 제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 분담 제도가 이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에 국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질환군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없는 거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기금, 캔서 펀드 같은 경우에 재원의 지원 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그런 지원 주체가 돼야 될지 산업이 돼야 할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 모형의 기본 정책에 대한 그런 이론을 담은 논문을 보니까 이 빨간 글씨에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을 해야겠죠. 이제 아주 그동안에 이제 치료가 안 되던 부분에 약이 들어왔으면, 개발됐으면, 이제 미충족 분야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려면 환자의 빠른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게 엄청난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균형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여를 해주지 않으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는 또 동기가 약해질 테니까 미충족 의료 수요 충족이 될 작품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각 나라별로 최선의 맞춤형 급여 모형이 되겠다라는 좀 어떤 개념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보고서에 내리고 있고, 특별히 뭐 호주의 이 제도를 가져와야겠다, 뭐 아니면은 미국 민간보험을 이걸 가져와야겠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갑갑한 게요. 도대체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의 성공률이랄지 또 그 케이스를 문헌뿐 아니라 사례를 좀 자세히 봐야 우리가 좀 어떤 벤치마킹을 적절하게 하지, 함부로 이 제도다라고 꼭 집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결론을 내리면서 이 과제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6분, 7분 더 쓰셔도 되는데 시간을 무척 짧게 해주셔서 시간은 지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좌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패널을 모셨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든 또 아니면 뭐 현장에서 혹시 추가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이게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저기 앞에 자리를 좀 셋업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분야에 뭐 이제 수박 겉핥기이지만은 놀랐던 거는, 저는 일본이 매우 약가를 통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도 일단은 비용 효과성보다는 일단은 임상적 편익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급여를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재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저는 매우 놀랐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위험 분담제나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한다고 급여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실증적 증거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위험 분담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을 텐데 과연 그걸로 충분하겠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거래가보다 이제 표시 기재는 더 많고, 근데 세금은 표시 기재가로 내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 위험 분담제 말고 현재 아까 이제 주로 맞춤형 혁신신약 어떤 보험급여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할 때 위험 분담제와를 보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어떤 정책 고려해야 될지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걸 제안하면 복지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일본이 비용 효과성을 보기로 작년부터인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이제 걔네의 가산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 이 약을 개발해 주세요, 공무원 약을 개발한 회사에 더 이렇게 가산을 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신약 개발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험 분담 제도가 조금 저는 좀 궁여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전 좀 양쪽 노력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이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유연성 있는 제도 수용을 하는 방법들의 고안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좀 약가를 적절하게 좀 제한하는 노력을 양쪽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특정 환자군 내지는 좀 뭐 질병군이지 취약군 대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쪽의 노력도 있어주면 건강보험 재정에만 우리나라가 현재 60조를 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구 고령화 등등 이제 엄청날 거거든요. 더 많아질 거기에만 텐데요. 네. 의존을 하고 고가약에 무조건 주장을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 꺼내셨으니까 이제 복지부 장관을 하신 거로 생각하시고 그 추가적인 펀딩 말은 사실 그 얘기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근데 그거를 가능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사회적 합의가 참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같은 거는 어디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 건강세 같은 걸 걷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크게 대별하는 게 정부 쪽에서 오는 데도 있고 제약회사에서 네네. 오는 쪽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펀드별로도 어디서 와야 하는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 정부에서 온다든지 모두 네. 산업은 아닐 것 같고 기금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네 패널 또 플로어나 또 이런 데서 온라인상으로는 질문하신 분들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세 분의 패널리스트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정말 이분의 전문가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GSK 김진홍 마켓엑스 팀장님 또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정무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님 그리고 데일리팜 국내 최고의 어떤 온라인 전문제 언론이죠. 어윤호 기자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 이어서 먼저 한국 GSK의 김진홍 마켓 액세스 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 한국 GSK의 김진홍입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맞춤형 급여 모형에 대한 업계 입장과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약 접근성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전국민 의료 보장성 강화 측면과 특히 최근에는 뭐 중증 질환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필수적인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본학회의 주제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해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이런 이제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제도가 이미 잘 조입돼서 실행 중에 있고 이미 한 40, 50개 약제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공급되고 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와 또 관련 기관의 큰 성과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약 접근성의 한국의 수준이 주변 국들과 비교해서 어떨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또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허가된 356개의 신약 중에서 한국에서 현재 억세스가 가능한 신약의 비율은 한 36% 정도로 발표된 적이 있고요. 또 신약 억세스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국은 한 28개월 정도로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 이제 KRPI 협회에서 연구한 발표 자료에서도 2007년도부터 18년 사이에 심평원에서 검토된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평균 등재 기간은 한 26개월 정도로 2년 이상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일반 약제 한 13개월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발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된 항암제 중에서 신규 등재되거나 또 이제 급여 확대로 통과된 비율이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50% 미만으로 지난 5년 사이에 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럼 과연 업계에서 보기에는 이제 신약 접근성이 좀 저해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후에 어쨌든 비용 효과성 평가를 하고 아이서 값을 가지고 신약의 급여 비급여를 판정하는데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직은 이제 이런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실행 중인 위험분담제와 경평면제 제도 역시 분명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상 약제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유형이 이제 리펀드 또는 이제 총액 제한으로 지나치게 재정 절감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제 새로운 신약의 혁신적인 이런 치료 패러다임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그 세션의 주제인 맞춤형 급여 모형 제도의 도입이 이제는 좀 시급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성공적인 제도 모형 도입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지난 9월 16일 이스포 아시아 학계 세션에서도 노블 페이먼트 모델이라는 주제로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 이때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다양한 해외 사례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과 기반 방식의 다양한 이제 등재 모형을 실행하고 있었고, 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혁신 신약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런치 한 3년 전부터 업계와 또 이제 정부 간의 긴 협의 과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호주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다양한 항암제인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가격을 설정하는 이제 인디케이션 베이스 프라이싱을 실행하고 있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의 기금 마련을 위해 캔서 드럭 펀드를 활용하는 제도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지난 23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국회 토론에서도 현재 이제 약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약가하고 또 재정에만 좀 치우쳐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서커스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선등제 후평가나 위험분담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이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제 경제성 평가가 좀 경직된 점이 신약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한 350일 아마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등재 기간을 180일까지는 좀 떨어뜨려야 환자와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선등제 후평가나 아니면 아이석 값에 좀 더 유연한 적용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 의원님께서도 2008년도 당시 이제 국민 GDP 2만 불 시대에 설정된 이 아이석 값 인계치가 이제는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업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업계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교수님 이제 맨 마지막 제안과도 거의 일치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맞춤형 급여 모형의 핵심은 이런 혁신 신약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와 동시에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맞춤형 급여 모형에 대한 이제 정부와 또 업계와의 이제 지속적인 이제 상호 긴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통해 저희 업계가 이제 제안해 볼 수 있는 이런 맞춤형 급여 모형으로는, 첫 번째로는 현재 이제 유지 중인 이제 위험분담제 제도를 좀 더 성과 기반 방식의 다양한 유형으로 좀 확대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성 평가로만으로는 가치를 인정받기 힘든 그런 혁신 신약의 경우에는 경평 면제 제도 확대나 좀 더 유연한 방법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급여가 좀 시급한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독일의 케이스도 말씀 주셨지만 좀 선 등재 이후에 후평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응증이 다양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별로 차등 약가를 설정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로는 별도의 이제 펀드나 기금 마련 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이석 값의 상향 조정이나 유연한 적용들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사실 이런 이제 다양한 제안들이 물론 이제 실행하기에 있어서는 이제 현실적인 한계점과 또 현재 제도와 이제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분명 국내에도 이제 시행할 수 있고 적절하게 신약을 도입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모델의 개발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세션들이 이런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좋은 교두보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 팀장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다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돈줄을 쥐고 계신 정부의 또 우리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자과 최경호 사무관님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확히 구별해서 되는 건 언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뭔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뭐 그 팀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뭐 저희도 뭐 정부가 뭐 산업계를 떠나서 정부만이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좋은 신약이 빨리 도입돼서 국민 건강의 복원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건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뭐 이 도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해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보따리 다 쏟아내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그리고 뭐 국감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이제 전체적인 그 복지부에서도 뭔가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제 약제가 신약들이 정말 정밀 타겟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 이제 가격은 솔직히 내려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한 제품만 하더라도 뭐 이제 가볍게 억 얘기하고 뭐 기십억 나오면 이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건보 그 정책을 하고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접근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부도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약제들이 나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제도가 따라가기는 솔직히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따라가기는 어려울 걸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발표해 주신 부분 굉장히 잘 봤고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건보 제도 자체의 뭐 생성도 다르고 운영도 다를 것이고 다 그 나라마다 고민이 신약의 가산 제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뭐 생각 없이 그냥 정말 우수한 약이니까 줍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도 이제 뭐 충분히 이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에 관해서는 뭐 이제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참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약제가 도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뭐 이제 제도가 우리나라가 뭐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어떤 기자님께서 전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토론회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참조가격제만 들어오면 모든 제도는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뭐 가격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상에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신약의 구조, 뭐 이제 위험 분담제도 했고 경제성 평가 면제도 했는데 이제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어떻게 섬세하게 다가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신약 이제 전체적인 큰 틀 파이 안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구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어올 때는 어렵지만 뒤에서 어떤 뭐 평가나 퇴출 기전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들어올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누구를 뭐 블레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들어올 때는 그래도 자료 제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엄청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 이후에 과정에서
최소한 약효가 없는 일부 약제나 그런 데에서도 퇴출이라던가 한다 그러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구조가 그 어떤 자료를 들이민다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좋은 제도인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까지는 이제 못 들여다 보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활발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선등제 후평가라던가 뭐 이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돼 있는 우리나라 그 포지티브 구조에서 했는데 이걸 갑자기 모든 구조를 한꺼번에 읽어 뒤집어 가지고 모든 그 제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돼야 그래도 저희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신약의 평가 그 급여 방식에서 신약의 급여 평가 굉장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 하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구조 자체 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보다 이게 이제 뭐 그 환자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저희가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위험분담제에서도 처음에 이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확대해 나가고 후발약제도 지금 이제 그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돼서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그 제한됐던 내용들이나 그 부분들이 정부가 무조건 안 돼. 이거 돈 들잖아. 이런 자세는 아니고요. 항상 계속해서 어떻게 그 위험분담제도라든가 경평 그 면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해갈 때는 이 그 서로 주체들이 가입자라던가 사회적으로 그 산업계, 정부 이렇게 보험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한데 모아서 지혜를 맞대면 그 부분들이 훨씬 더 그 양축 접근성 그다음에 가치 인정 그 부분들이 꼭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적절히 그 잘 마련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게 꼭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보일지라도 그 부분이 같이 향하는 그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국감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한국의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 신규 채용이 어려운데 이것도 마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성,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은 약을 퇴출시킬 또 재심사 재평가하는 방법 기전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처음에 열어주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어떤 정책 담당자로서의 고민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일리 팜의 어인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전문 언론 입장에서도 신약 접근성 개선 문제는 들을 때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루기도 어렵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먼저 이제 김진홍 팀장님 얘기하시고 최상무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계들은 이제 계속 안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뭐 RSA 성과 기반 확대라든가 그 경평 면제 영역 확대라든가 어쨌든 어떤 이중 약가 포션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고 항상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되게 공적인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구체적인 지불 구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회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약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어떤 태세를 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약이 지금 거의 최첨단 산업이죠. 이미 나오고 있는 약들은 너무 좋아지고 있고 너무 좋아지는 만큼 비싸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약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비율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전 약작가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인터뷰할 때 했던 말도 생각나지만 정부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외자사가 갑이다, 다국계 제약사가 갑이다라는 말이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들을 이유로 나올 때 기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등재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도 그 제약회사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제도 안에서 RSA가 시행이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신약이 등재를 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제도 하에 똑같은 기존의 약이 들어온다고 할 때도 등재 속도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개인들의 사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제약회사는 있는 제도를 빨리빨리 활용해서 들여오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들어오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계속 논의가 지지부진되고 있는 약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냥 그 약을 한국 시장 눈치를 포기해버리는 약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등재 속도가 늦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냐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견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지부진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이 회사가 좀 잘못한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저는 대중적인 상황에서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환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라고 앞에서 울고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 약이 FDA 허가를 받고 있는 논문을 찾아보고 이 약의 논문을 들고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에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지는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충분히 국민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왜 허가가 됐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 약을 먹을 수 없지라는 의구심에서 급여가 안 된다는 부분이 계속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이 약이 왜 급여가 안 돼서 우리 엄마가 이 약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구나. 아니면 더 비싸게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 환자들이 급여 시스템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약물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맹점을 공격하기도 환자들이 할 거고요. 근데 물론 환자는 어떤 의견도 어떤 말을 해도 되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이 안에서. 하지만 이 유일한 계층이 논리적으로 나올 때는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업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땐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겠다, 해보자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정부는 TFT를 좀 만들어서 해보고 이거를 진짜로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제한적으로 할까요? 시범사업이라고 RSA도 처음에 시범사업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걸 그러면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공론화해주고 보여주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약회사들이 잘못하는 부분들, 그 제도를 열어줬을 때 그 제도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 정부가 오히려 할 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이 회사들에 대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환자한테 약을 빨리 줍시다라는 것이 대전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등재의 속도보다는 소통의 속도, 논의의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 경평 면제 아이서, 플렉서블 아이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 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적응증별 약화까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논의의 속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복지부 바쁘셨던 것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전화도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관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소통하시고 업계도 좀 더 많은 의견 내시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빨리 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동반자, 참여자로 이제 인정하고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또 동시에 처음부터 확전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또
나름대로 하여튼 전반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우리 강희 교수님을 다시 모셔서 교수님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까 이제 복지부 장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더 한 걸음 다가서시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부족한 발표에 기반해서 이렇게 좋은 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이제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뜻은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6년 선별등재제 이후 지금 보면 제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조밀조밀해졌어요. 그만큼 환자단체나 업계의 그런 어떤 그 요구를 반영한 노력들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윤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토론 논의의 속도를 좀 빨리 하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이 아직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공공기금에 대해서 우리의 선호는 반영되지 않고 뭔가 제3자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울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CNN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대통령 뽑는데 이렇게 심장을 곤두세고 있는가?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도자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뭐 등등 볼 때 그 SNS 발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의사 표현의 표출이 다양해지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가약을 쓰는 환자층도 넓어지고 의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걸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저는 산업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계 연구 용역을 받고서는 정부가 더 애써주세요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산업도 애써주세요 하는 생각이 든 거가 양쪽이 이게 조금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이게 된 것 같고 결국은 고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겠지만 새우등은 터지는 건 환자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하여튼 좋은 약의 혜택을 누리고 빨리 접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강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패널 중에서 혹시 추가로 한 말씀 더 하실 분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무관님 또 기자님. 네. 네. 저는 그냥 간단히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은 어느 한 그룹만의 의견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약간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오늘 토론에서도 다시 한번 더 느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윤호 기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또는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제 논의의 속도 또는 이제 논의의 방향성이 이제 환자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그게 업계의 제안이 됐던 정부의 제안이 됐던 또는 학계의 제안이 됐던 충분히 저희 이제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모델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확신이 드는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혹시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재정 부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꼭 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없고 두 바퀴가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 보일 때 이제 지체된다거나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서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게 되고 현재 구조에서 작동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요. 저희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어윤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자라는 환자분들의 치료라는 대입 명분 앞에서 뒤에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해 나가고 합리적인 방안 내에서 서로 양보랄까요?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고 어떤 제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 계속 말씀하시게 하면 조금씩 더 풀어놓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장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네. 저는 다 얻었습니다. 제가. 네. 자,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또 일부 대면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갖고 훌륭하신 교수님 모셔서 주제 발표도 듣고 또 세 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앞장서고 산업계가 뒤에서 밀고 또 언론이나 기타 국민 대중이 그런 방향을 잘 소통하면서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